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서나 참여하실 수 있어서 지금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여정의 막말을 시작으로 연일 북한의 공세가 거세지더니 어제는 북한의 남북연락소 폭파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전례 없이 북한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긴 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대포를 안 쏜 게 어디냐, 나는 어이없는 대응을 해서 정부와 여당의 남북관계 인식에 대한 강한 의문과 안보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네 번째 시간에 저희 국방과 안보의 전문가이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희락 교수님을 모시고 모래 위의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희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모처럼 사실 제가 워낙 좀 우파 입장을 분명히 해서 최근에는 별로 이제 텔레비전 안 가는데 모처럼 이제 TV조선에 아침에 가고도 국회에서 국회 방송 거기도 가서 좀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모래 위에 남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모래 위에 우리 한국 안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모욕은 다 잘 아시지만 한번 조금 보시면 단어가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맵다. 참 이게 저 말을 듣고 그냥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잘 들으셨겠지만 옹중환 주방장이 이제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야 칠 것처럼 요살을 떨고 참 이게 참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아마 제가 그런 얘기 세계사적으로 국가 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발로 가는데요. 외무성 미주국장은 이제 비핵화라는 개소리를 집어치우는 게 좋다. 사실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김여정은 이제 군총 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 보셨겠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동기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핵무기 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동기를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분석하기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정보도 없이 사실 점쟁이처럼 북한의 의도를 많이 분석을 하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럼 그 미사일 쏜 거를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저게 뭘까? 정보를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 없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죠. 저는 현재 우리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상대방의 의도는 정보를 갖고 알아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한번 겪었을 겁니다. 교수님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생 하나 보니까 좀 잘하길래 칭찬을 해줬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 학생이 교수하고 무슨 썸띵이 있다는 등 친척이라는 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추측
사실 원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저도 추측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뭐 이제 건방에 논문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첫 번째는 핵 만들었다 이거죠. 제가 일부러 35개의 수소폭탄 급했습니다. 뭐냐면 북한은 지금 35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미국의 과학자연맹 FAS에서 2020년 4월부로 이제 파악을 해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5월에는 25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10개를 증대시킨 거죠. 왜 수소폭탄급을 씁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2013년 2월에 이제 핵실험 성공을 해서 핵무기 만들 성공했을 때 3차 핵실험, 그때 한 15킬로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소폭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소수고 대부분 뭐 15킬로톤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핵무기는 대부분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이 뭐 수소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이 결합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폭이 기폭제고 수소폭탄이 본폭약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원폭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35개라고 했는데 수소폭탄은 얼마냐? 그 당시에 저 6차 핵실험에 나왔을 때, 뭐, 우리는 50킬로톤 그랬습니다만, 미국의 38로드에서는 250킬로톤이라고 했습니다. 250킬로톤.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한 15 내지 20킬로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첨단 미사일을 갖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 첨단 미사일이 무슨 뭐 꼭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별도로 싣는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은 간단합니다. 어떻든 원통 안에다가 그냥 고폭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폭탄 대신에 핵무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 요격망에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것이 자신감이 됐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남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멸시가 굉장히 누적돼 왔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통령하고가 경제 완화를 해주겠다 약속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유화적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본 거고, 제 생각에는 진짜 저는 주요 인사가 약점을 잡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 국가의 그런 정체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죠. 그 경제제재를 해제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순간 이게 북한이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남한을 정복해서 갖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한하고 대결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세게 나가면 그걸 명분으로 도발하지 않느냐. 한편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김정은의 건강에 조금은 문제가 발생했고 김여정의 위상을,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북한의 역사에서 이렇게 두 개의 태양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현재 드러난 이유는 세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 리라는 우리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이제 그 연구원이 이제 이 문제, 북한이 뭘 하느냐,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배웠어요.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이 집에 보물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내 몰래 찾아야 되니까 가스라이트 물을 계속 약하게 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눈이 잘못된 거다. 원래 이랬다. 이렇게 어두컴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비밀리에 찾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빈 스턴이라는 그 여자인데요. 이 심리, 치료사가 이제 이 상대방의 이게 생각과 판단과 정서를 조정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사람이 북한이 한국한테 갔으면 뭐냐면 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북한인데 우리한테 계속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 지금 성과가 있죠? 전부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잘못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판문점 선언도
제3조에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해서 판문점 선언도 유명무실화 됐는데 지금 우리는 전부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서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기에도 보면 가스라이팅고라 그래서 가스라이터 그러니까 이 학대를 하는 사람과 가스라이티 이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가스라이티 우리 남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뭐 다 이제 동의하실 겁니다. 사실 안 되는 거죠. 뭐. 안 되는 거를 이제 어거지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 가장 뭐 중요한 거 저는 수정주의라고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대북 정책 계속 이 현재 좌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결 위주 대북 정책은 안 된다. 대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한테 잘해주면 북한은 반드시 변한다. 이게 이제 이 기존의 어떤 통념을 반대하는 게 수정주의거든요. 이 대화와 선의가 만능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정부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전부 채웠기 때문에 이게 집단사고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교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를 이제 북한의 모든 행동을 대내적인 의도로 해석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북한이 뭘 해도 우리는 뭐 전혀 대비하지 않고 북한이 뭐를 진정으로 바라는지 그걸 알아서 좀 타협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착각한 거죠. 북한 전 한반도 공산화 목표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미 아마 미국도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뭐 핵 보복을 해준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갖고 있을 것이고 북한도 아마 그걸 캐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심하는 거죠. 이제 SL 비행까지 성공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화는 행정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계략이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이 도와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이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하기 전에 폼페이오한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내하고 1대1 시간만 확보해 주라. 그럼 내가 바로 끝내겠다.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볼튼 등이 있었지만 이제 다 무시했고 그래서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안 끊었고 미국은 한국 포기가 가능한 거죠. 그 정치 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한스 모르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는 그 책에 있습니다.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이 싸움을 하게 되면 비핵 보유국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항복하든지 하나는 핵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든지. 항복하든가 아니면 핵 공격 받아서 초토화돼서 정복당하든가 두 가지 그런 그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최악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저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주1 공사관, 천국 공사관에 뭐 참관이요. 참이 들어가니까 이제 많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하도 답답해서 조선 책략을 써주면서 그 당시에 수신사로 간 김홍집이 나중에 국무총리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이 외교 중심을 잡아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조선이라는 것은 자기가 깃들어 살고 있는 그 집, 그게 불타고, 그럼 자기 둥지도 불타는데도 모르고 불이 이상해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제비와 참새와 같다. 아마 미국 또는 뭐 중국의 고위층들은 우리 한국을 그렇게 생각할걸요. 네. 우리는 뭐 완전히 이제 뭐 속수무책이죠. 따옴표가 하나 칸마가 하나 빠졌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거나 실종은 속수무책인데 우리는 한미 경시도 하고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한일관계 파탄이고 도움이 안 하는 중국에만 경사된 거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율곡 선생이 말한 나라 알았고 이 거죽은 있는데 실제 내용은 나라가 아닌 기국 비국이 아닌가.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다모클레스의 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임금 자리가 좋아서 앉아 보니까
그 자리 위에 이렇게 칼이 달랑달랑 있어서 다모클레스가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962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 가서 그 인류가 핵 위협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정부가 뭐 해야 되죠. 저는 정부가 북한한테 좀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 이걸 촉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하지 말고 아니 그 판문점 선언 문은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고 너가 그거 지킨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완전히 이제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고 뭐 완전 이제 그 가스라이팅가 돼서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 대비체를 철저히 강화해야 되고 수배 응시보복을 천명하고 계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에 대한 기습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점령 가능합니다. 밤에. 지금 철원에는 지금 6.25 뭡니까?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 12m 폭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반도 하구, 한강 하구의 그 하상 상태, 그걸 이제 북한이 제의했어요. 거기 민간인들하고 같이 맞지 개발하는데도 필요하니까 그 강의 유속이라든지 그 밑에 바위가 어디 있는지 그거 좀 정보 좀 파악을 같이 좀 공유하라. 우리 다 좋습니다. 백령도는 뭐 마음만 먹으면 기습 점령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말씀하시겠죠. 북한이 언제 하겠습니까? 비행기 뜨지 못하는 뭐 폭풍우가 친다든지 아주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해버리죠. 그럼 비행기를 꼼짝도 못합니다. 그다음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 우리 대통령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장관, 합참부장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미연합사령관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우리 합참부장의 부하입니다. 50%의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지시하면 됩니다. 그 연합사령관 오면 계속 썰 합니다. 부르면 안 올 수 없습니다. 너 우리 핵대비 계획 내한테 보고해 하면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유엔군 사령관이라 뭐 이런 상전을 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해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 국방부하고 우리 한국 국방부한테 미국 국방부하고 철저히 협조해라 하면 잘합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그 다음에 연합훈련도 재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자산 또 전개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뭐 현 정부 나름대로도 그런 뭐 반성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이제 다양한 뭐 좌우 가리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또는 북핵에 대한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는 사항이라서요. 뭐 당연히 국가안보는 뭐 최악의 그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 만들어버리거든요. 북한은 내 나름대로의 관념에 의해서 북한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이비 종교의 전형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누군가가 조금은 자기가 신이 잡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신을 만드는 것은 신도들이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어떻게 사람이 똥도 안 누겠습니까? 조금 사이비성이 강해지면 똥도 안 누고요. 네. 우리가 북한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자,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도요. 또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나 후배들이 지금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모르시죠 뭐. 딱 나옵니다. 야, 이 사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어떻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 미국이 가만히 있다 지 망하는데.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네 마누라에 바람 나면 어떻게 할래? 아, 바람 나면 뭐 이혼을 한다지 뭐 얘기를 해야지. 에이, 우리 마누라에 바람 절대로 안 나. 아니죠. 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내가에 관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뭐 요즘 이제 뭐 우리 우파들 제일 잘하는 게 미통당을 막 온통 욕합니다. 저는 막 그때마다 이제 막 이제 왜 우리 편 욕하느냐, 제발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 욕을 뭐 하는데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락 교수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용에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확실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진짜 인상 깊게 적어도 좀 반성이 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전쟁이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 싫은 거는 좀 미루는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마치 안 그럴 거야라고 저희가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이 계신가요? 하모니십 TV 신백훈입니다. 박희락 교수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요, 박희락 교수님, 예. 뭐 다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170 몇 명이 종전 선언 뭐 촉구 결의안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거는 아주 이게 바로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종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제2의 북한이 남침을 발발했을 적에 어디 미국 사람들이, 어디 16개국이 다시 유엔군 창설을 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침하고자 하는 이 북한의 전략 전술은 모든 것이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종전에 가져가 있는데, 바로 이 집권 여당인 이 사람들이 종전선언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폐악과 그 잘못된 항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급선무고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에 전문가이신 박희락 교수님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기회 되고 뭐 할 때마다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문화일보에 제가 칼럼으로 사실은 썼습니다. 마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하고 계속 한다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군도 전쟁 끝났는데 왜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썼습니다. 이제 173명이 그중에 뭐 일부는 좀 계속 이제 당선된 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혹시 하명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쓰면서 문화일보에서 이거 자를 것 같은데, 그래서 내줬더라고. 그래서 하명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진짜 어처구니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선생님이나 저나 마음이야 뻔하죠, 뭐. 뻔하죠. 쟤네들이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국정을 장악을 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상당히 화내실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이제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진짜로 탄핵이라든지 또 부정선거라든지 이 그만하시고 이제 진짜 우리 똘똘 뭉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미통당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싫으실 수 있죠. 대안이 있는가? 어쨌든 우리 이 미흡한, 예? 우리 아버지가 노상 술 먹고 있잖아요. 아두드로 패고 그냥 돈도 못 벌어오고 노름하고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 지금 우리 집 재산 얼마 남지도 않는 거 그거 이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중심을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온통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막 하는 게 전부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이제 이거부터 벗어나서 진짜 저는 앞으로 여기서 계신 선생님도 우리 우파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욕 안 하겠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우파 승리를 해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승리하면 최선이죠. 그럼 패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진짜 좌파의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제가 그 중도와 또 좌파 일부 표를 흡수해서 내 표까지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이제 진짜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그거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길거리 나가서 뭐 떠들고 뭐 종전선 잘못됐다 해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요. 네. 왜 거기에서 탄핵에 대해서 규명하지 말자 하는 거는 이 주제와 동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진실과 정의 투쟁을 해야 되는데 탄핵 무효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주제와 뭐 같지 않고요. 지금 태블릿 PC 문제라든가 우리가 무조건 뭉치자 하는 거는 무조건 진실을 묻자 하는 거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5.18 진실, 제주 4.3의 진실 이거를 전부 왜곡시킨 것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묵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50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6조를 내라고 하는데 요즘엔 뭐 좀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맹국으로서 할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뜯기 위한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예. 이건 분명히 할 얘기는 하고 아무리 동맹이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동맹을 깨는 선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거는 뭐 국민들 전체가 나서서 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방위비 분담이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신문에 좀 이제 좌파들이 막 떠들어서 그게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둔하는 비용의 일부분은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인사들이 이제 반대하는 걸 어떻게 좀 설득시킬까 이렇게 한미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방위비 분담이 이상해졌죠.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 시대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만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 2018년에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켜주고 유럽도 왜 공짜로 지켜주냐 우리가 호구냐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최대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처음에 한 12억 달러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 게 10억 달러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 들어주겠다. 한 이제 1,200억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8.2% 증대시켜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건 안 된다. 그 대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얘가 이게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요구한 건 아니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이때까지 한미 양국이 서로 협의해서 가는 그 상호 호혜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흥정의 대상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질러놓고 뭐 한 20억은 안 받겠나, 20억 달러 안 받겠나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13억 달러까지 이제 서로 실무자 간에 다 합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갖고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잘못된 건 분명하죠. 트럼프 미국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금은 대표하고 이제 미국의 인식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건데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냥 계속 다투어서 그냥 한미동맹 깨는 게 좋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어떤 돌발 변수 이거를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 한번 보죠. 일본 문제가 있습니까? 유럽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까지 잘못해? 그건 저는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제가 듣기로 방위분담 협상을 쭉 실무자들이 가서 한마디도 실무자들이 제대로 토의를 못하고 있어요. 왜? 청와대에서 이건 안 된다 딱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은 미국 요청 받아서 청와대로 보내고 청와대에서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저 뭡니까? 국민 여론이 뭡니까? 자기 주장하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저는 뭐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이다. 제가 이제 한번 나가서 그랬습니다. 저를 만약에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저 타결을 해오겠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 신의로 대하고 말이죠. 우리가 참 감사하다. 그런데 50억 달러 넘어가고 2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주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년 내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 잘 그거 구워서 함고 우리가 성의만 하면 금방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잖아요. 우리가 자주국방 한다면서요. 자주국방은 뭡니까? 돈 주고 용병 사오는 게 자주국방 아닙니까? 그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일본이 한 4배 정도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옆에 있으면서 일본이 어떻게 방위 분담을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위 분담에 대해서 트럼프 만족하기 전에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잘못 트럼프를 이제 관리해서 트럼프를 저렇게 화나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신의보다는 그냥 그 트럼프로 하여금 굉장히 쫌생이 돈 몇 푼 갖고 이제 그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온통 그 한국 언론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쪽에 이제 계속 이제 선전해버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이제 그 상당히 그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미군이잖아요. 미국이 가면 끝나는 겁니다.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 내놔. 그럼 내야죠. 내야 됩니다. 20억이 뭐가 그렇게 크다고. 지금 뭐 얼마나 그냥 그 뭐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안 겪어봤습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미국을 믿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협상을 하면 다 풀어질 일인데 지금 사실 방위분담 협상 대표도 말이죠. 저는 이제 예비역 그 장군이나 그 외교부 출신을 보내자. 저 경제하시는 분들입니다. 돈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타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 봅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네.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9,500명인가를 지금 철수하겠다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도 결국은 돈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돈으로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뭐 6조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건가? 6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독일하고 전부 이제 나토 국가들은 그거는 이제 방위 분담은 아니고요.
이제 국방비를 GDP의 2%를 이제 써라.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굉장히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 1.5% 사이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뺀 거고, 실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미국이 루마니아하고 폴란드하고 굉장히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SM3 쇼와 그래서 이제 지상용 이제 SM3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병력들을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로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독일 이제 조금은 포함되어 있겠죠. 독일에 대한 뭐 제재 또 문책 차원도 있을 겁니다만, 그 이제 어떤 병력을 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책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상의 없이 타락 뺀다는 것이 이제 조금 독일에 대한 그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래서 성의를 안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한데요. 미국의 학자 중에서 마이클 알트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동맹에 이제 쭉 이제 제가 연도는 모르겠어요. 15세기부터 최근까지의 동맹의 그런 모든 특성을 다 연구를 하면서 비대칭 동맹의 특성을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고 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이 유지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강대국은 안보 지원을, 약소국은 자율성 양보, 강대국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한테는 약소국의 군사력이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면 돈이든 또는 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해. 해줘야 됩니다. 너 베트남전 참가해.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니까 안보 지원.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 동맹의 원리,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 50억 달러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시킬래? 한미동맹을 파기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50억 달러 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미국에 매달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터나 닉슨이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 할 때 막 쫓아가서 가랭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겠습니까? 왜? 우리 안보를 지켜야 이게 경제 성장도 나라가 살아가니까. 지금 한미 동맹의 문제를 그냥 우리도 어느 정도 컸다. 니도 우리 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토도 지금 아직 그렇게 컸지만 미국한테 아직 함부로 노 못하는데 우리가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아마 상당히 지금 우리가 노한 결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성에 있는 공중 연락사무소 폭파했지만 트럼프를 보게 돼서 이런 방법 말 따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우리 지원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예. 아주 잘 들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술 핵을 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거론이 되고 지금도 그거를 배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핵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폭을 더 넓혀야 됩니다. 논의의 폭을. 자, 한반도에 이제 핵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죠? 북한 핵과. 그 균형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 체계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이제 갖다 놓는 거. 어쨌든 이제 핵이 북한도 있고 우리 남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핵무기 개발은 사실 잘 아시지만 실제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것 중에서 그냥 우리 핵무기 개발 안 돼. 미국 전술핵무기 갖고 와. 이렇게 대안을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화해야 되는, 더욱더 좀 더 심층 깊게. 예를 들면, 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핵 잠재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실제 핵 잠재력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뭐 플루토늄 또는 이제 우라늄을 확보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 뭡니까?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러는데, 지금 옛날 그 이라크 합의가 브레이크 타임이 그전에는 합의하기 전에는 2, 3개월이었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을 1년을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부에서 자, 우리가 마음 딱 먹으면 그건 토의해서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2개월, 1개월 만에 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 없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저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또 핵무기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하고 협력하면 됩니다. 일본은 플루토늄이 50톤 가까이 있습니다. 50톤, 5만 킬로그램. 그래서 일본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하고 협력을 하면 핵무기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본하고 협력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이제 북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에는 공동으로 핵무기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전술 핵무기 배치도 좀 더 세분화해서. 자, 사실 한국에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좁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에 분산이 있었습니다만 분산에 갖다 놓으면 북한이 거기를 먼저 타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핵무기 배치를 하려면 제주도 정도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럼 제주를 또다시 기지화해야 된다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핵무기 배치도 일본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일본, 미국이 유럽처럼 그걸 핵 공유라고 그러는데 핵무기를 같이 미국 핵무기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미국은 W76-2라고 그래서 잠수함에 이제 서 발사하는 소형 핵무기 한 15킬로톤 되는 소형 핵무기를 잠수함에 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이 있는 거죠. 이미 잠수함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략 핵무기를 옛날에 다 갖고 다니는데 전략 핵무기와 또 일부는 소형 핵무기를 달고 다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협의에서 우리가 돈도 내는 거죠. 자, 미국의 잠수함이 소형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계속 24시간 다닌다. 응? 잠수함 교대가 되니까. 이거를 북한한테 얘기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해라. 또는 뭐 괌에 배치해라. 사실 전략 핵무기의 단점이 뭐냐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용하면 이제 워낙 세니까 이게 너무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제 뭐 러시아하고 핵심이 되니까 이 소형 핵무기가 이제 선호되는 것이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핵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 미국 거 하는 거, 이제 한두 개로 해서 그걸 논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부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속 병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야, 이게 제일 좋다. 야, 전술 핵무기만 요구하자. 이게 아니고, 전술 핵무기도 추구하면서, 미국한테 잠수함 그 문제도 추진하면서, 우리의 핵 잠재력도 늘리면서,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암에 걸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암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100가지 방법이 있으면 100가지 방법을 다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 말씀 진짜 잘 들었고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핵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글자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지금 현재 문정부가 북한의 저런 태도나 이런 도발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 굉장히 비굴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혹시 저런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현 정부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려면 그 집단 자체가 그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강경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 뭐 온건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기에는 온건 노선이 이제 좀 앞장을 서다가 그러면 이제 그 내부에서 아니 너 온건 노선 네 말대로 듣다가 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강경 노선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집단이 동일한 생각으로 딱 뭉쳤을 때 집단 사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상실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우기고 뭐 해도 지금 이제 3년 몇 개월 동안에 이룩한 성과가 단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2년 반 지났을 때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논설위원회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현 정부의 성과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단 하나가 없잖아요. 오로지 지금 남북 관계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현 정부 있는 동안에는 뭐 비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체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다음 넘어갈 때, 우리가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은 안 했다. 최소 도발은 안 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것이다. 제가 이건 뭐 어느 글에도 썼습니다만, 진짜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지금 아마 뭐 문 대통령하고 전부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 다 겁니다. 어떻게든 달래서 넘어가느냐. 이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남북 문제 궁극적 해결,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네, 참 뭐 답답합니다. 네. 이건 이제 아까 그 핵무기에 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저는 국방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단 국가인 경우에는 GDP에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국방비를 써서 뭐 장사포 같은 거를 포함해서 어떤 어떤 그런 무기에서의 대응 체계도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지금 제가 그 학교에서 저정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비 그런 비중이 이렇게 남북 간의 첨예한 분단 국가,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 쳐놓고는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 아닌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국방비 수준 문제나 또 이런 거를 우리가 혹시나 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줄여서라도 좀 이렇게 증가해서 핵 말고 또 다른 어떤 무기로서의 어떤 뭐 상황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아마 GDP 한 2.4% 정도 될걸요, 아마. 굉장히 낮죠. 네, 사실은. 예. 제가 어느 예, 자료를 맞죠. 봤는데, 예. 분단국의 평균을 내면 3점 얼마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분단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뭐, 미국도 사실 3점 얼마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는 건 분명합니다. 또. 그런데 사실은 이 2.4%의 50조 되는 국방비 자체의 수임도 이제 우리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뭐 국방비가 많이 증대되니까 또 북핵 대비 노력도 강화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국방비에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방위력 개선비에 사용되는데 그 방위력 개선비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무기 장비를 사오는 건 별로 없죠. 사실 지금 이제 뭐 F-35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도 사오고 뭐 공중 구비기도 사오고 그건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관진 장관이 다 해놓은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 예. 지금은 뭐 안 그러고 오히려 이제 국방비가 이제 병사들 공급으로도 많이 나가고요. 또 이제 이 병영 생활 개선 그래갖고 이제 뭐 뭡니까 막사 개선 또 뭐 이런 좀 이제 전투적이고 또 비핵적인 그런데 대부분 많이 사용되죠. 뭐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군대를 우리 후배들을 별로 안 만나고요.
군대를 홍길동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 우리 핵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 믿지 않으실 겁니다. 또 장교들이 핵 문제를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군대의 잘못도 있는데,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 청와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전부 눈치 보기에 바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현실이 굉장히 참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더욱 한미 동맹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군이 참, 이 김관진 장관이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군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미 동맹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면은, 오늘도 이제 그 불바다 얘기가 또다시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군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그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장사포에 관한 얘기들을 아마 수없이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정말 우리가 그 북한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그 장사포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겸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장사포에 관한 거는 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평소에는 어렵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비행기가 가서 그걸 이제 없애는 거니까요. 평소에는 뭐 어렵죠. 이제 대포병 사격이라고 그러는데요. 포병 사격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군대가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이제 과장하는 점이 있는데, 포 사격이 정확하게 맞기 위해서 저희 군에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측입니다. 관측. 우리의 사람의 눈과 같죠. 여기 총과 포는 말이죠. 조금 이제 사이드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은 눈과 방아쇠, 손이 같이 있습니다. 쏘는 사람이 보는 게 총입니다. 네? 포는 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는 고지에 관측수가 올라갔습니다. 그 관측수가 봐서 잘 맞았다, 뭐 좀 늘리라, 줄여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없으니까. 포는 밑에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때는 우리 포병들이 전방 고지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보면서 유도하지만 지금 평시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쏘는 거를 상대방이 쏘는 좌표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계로 이 TPQ-7이라는 그 기계로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의 좌표를 알았다고 해서 포가 그대로 안 나갑니다.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유도해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군 뉴스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장사정포는 무섭지 않습니다. 고폭탄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 아파트 옆에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콘크리트 못 뚫고 들어옵니다. 이게 그 포가 바로 여기 아파트 맞으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나 파편은 못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 자체는 무섭지가 않다.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제 막 공황 상태로 갈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청을 보면서 우리의 안보 실태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휴전 상태에 있고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수도 서울 그 시청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유리라는 거는 굉장히 취약하죠. 사실 유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서울이나 이런 데의 건물은 그냥 단순한 벽돌로 이렇게 사실은 짓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뭐 한때 유리바람이 들어서 전부 유리로 짓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민족의 이 마음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장사정포는 그렇게 무서워할 거는 없습니다. 좀 뭐 공포를 있겠죠. 마음속으로 별거 아니야. 집에만 딱 아파트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일종의 이제 전쟁 전야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그렇지 않다고 봐도 그런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는 뭐 개원해서도 분열돼서 저렇게 돼 있지. 또 우리 행정부도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익 측에 속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럴 경우에 지금 청와대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다른 그 외부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이런데 누가 좀 나서서 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경험을 가진 분들이 청와대나 또는 국회에다가 조언을 해가지고 이 국난을 좀 같이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끝나면 또 서로 또 싸우더라도 현재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국민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하느냐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호스트가 이제 불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야 내가 저 불러 좀 갈게. 갈 수도 있죠. 저도 뭐 저는 사실 불러줘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길을 열어놓았는지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불러줘야 되는데 불러주지 않고 지금 현 정부는요 사실은 이제 조금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옛날 그래도 나라를 먼저 생각을 했던 그 과거 정부 대통령이나 정부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인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권 창출이 뭡니까? 결국 자기 개인의 이익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초청 자체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집단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뭐 죄송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참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살짝 부정선거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나오면 이제 연세 드신 선생님 같으신 분들 막 난리 납니다. 막 네가 뭐 한다고 막 그래 이제 막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하는데 안 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한번 딱 믿어보면 그냥 고집 무지무지 세상 절대로 안 바꿨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비극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도 그냥 건서건서 다니면서 데모만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 위에 올라가나 놓으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 컴퓨터 자체는 586일 수 있으나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286이다. 컴퓨터는 잘 돌아가요. 머리는 좋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배운 공부를 한 게 없어서 그냥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니까 그 옳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가 머리 무지무지 좋고 무지무지 똑똑하다 그런 거죠. 저는 현 정부가 그러한 암암과 독설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들을 거다. 지금 뭐 국회에 지금 이제 야당이 이번에 된 사람 중에서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또 신원식 장군 의원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죠. 진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을 야당 중에서 진짜 안보를 강조하는 신원식 장군이나 아니면 한기호 장군을 딱 임명을 하면 진짜 박수 치죠. 진짜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하겠습니까? 답답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된 관계로 아마 또 다른 질문 사항이나 의견 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4번째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강연을 맡아서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신 박기락 교수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24일 수요일 9시 30분에 숭실대 법학과 전사명 교수님께서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죠.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나만 끝나기 전에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 성격도 조금 직선적이고 딱딱딱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사실 시비 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시비 안 거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